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 첫 수업이 출발했습니다. 오늘 자료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암호문이 나가 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크게 사용은 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암호표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매일 정리 노트, 오늘부터는 이제 객관식 문제 5개씩 나가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하는 연습도 훈련하는 시간들이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 마치면서 문제도 2가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이 출발했고 3월달 수업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 수험 생활의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리 앉는 연습 또는 뭐 학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공부도 좀 하셔서 이제 6개월이 남았으니까 반 한 점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정상적인 수험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출발을 합니다. 교재 20페이지 중개사법의 첫 단어는 총칙부터 출발을 하죠. 자, 교재 20페이지 총칙편 펴놓으시고 상단의 제목이 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론이죠. 말 그대로 가볍게 접근합니다.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나타났고 성격은 시험에서는 가볍게 접근합니다.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지선다형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지금 보다시피 성격하고 자동으로 몇 개? 4개가 딱 보여야 됩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이다. 거기 기본법에 동그라미 합니다. 성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한데 글자가 진하게 표시가 안 돼 있죠. 자, 2번 공인중개사법은 상법과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특별법의 동그라미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자, 다시 이 법은 첫 번째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법인 성격, 두 번째 내려가면 민법과 상법보다는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인데 특별법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오른쪽 올라가서 큰 2번 중개사법은 중간법적 영역에 해당한다. 중간법의 동그라미. 그 중간법을 옆에다가 이꼴 해놓고 중간법을 다른 말로는 사회법 또는 혼합법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중간법이 뭐라고요? 사회법.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혼합법. 거기 내용이 있지만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혼합법의 성격이다. 그게 성격의 3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적 성격이다. 마지막 3번째, 번호로는 3이지만 4번째입니다. 이 법은 국내에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이다. 이 국내법을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러 다닐까요? 하면 날 샌다 그랬죠. 일본에 있는 아파트 파는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이다. 해서 성격이 4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별법이라는 성격을 왼쪽에 찌란 글씨로 안 적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특별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서론이 출발했으니까 교재 보지 마시고 주목합니다. 주목.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거나 해보신 분은 성격이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본법, 일반법적 성격이다. 두 번째는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세 번째, 중간법적 성격이다. 이는 사회법, 혼합법이라는 뜻인데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 그래서 하나, 둘, 셋, 4가지로 딱 떨어지니까 쓸데없는 게 한 개 딱 들어온다니까요. 목적에,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면 짚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월달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충 줄만 긋고 이렇게 따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4가지 성격 체크하셨습니다. 오른쪽 내려갑니다. 이 법의 구성이 나타났고 구성은 절대로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성을 모르면 이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자, 이 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이 있다. 제목에 줄 하나 꺼시고 2줄 내려가면 3줄이죠. 7장 51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밑줄 하나 끄고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자, 다시 시행령은 뭐라고요? 대통령령 그럽니다.
두째 줄 내려오면 7장 38개 조문으로 돼 있다. 구성이 돼 있죠. 밑줄 하나 것이고 제일 밑에 3번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는 국토교통부령 그럽니다. 자, 다시 시행규칙을 뭐라고요? 국토교통부령이란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딱 잡으시고 두 줄 역시 세 줄 내려오면 6장 29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줄 긋고 자,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세 가지 구성을 보니까 모두 1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구성인데 자, 주목해 봅니다. 지금 119개 조문이 있습니다를 체크하셨잖아요. 그 공부를 해서 40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범위는 작으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큰 과목입니다. 우리 과목이. 민법도 40문제가 나오죠. 법 조문이 몇 개나 될까요? 오늘 심심하시거든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2,500개 조문쯤 됩니다. 그 2,500개를 공부해서 40문항을 시험 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공법 40문제 나옵니다. 조문이 몇 개일까요? 역시 심심하시거든 오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3,000개 조문을 더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40문항인데 우리 중개사법은 지금 몇 개라고요? 119개 조문에서 40문항을 시험 치니까 이 과목의 특징이 나타났죠. 작은 범위에 많은 과목, 많은 문제가 나타나니까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를 요구합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 중개사법 이 과목은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말만 살짝 바꾸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이 과목의 특징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죠. 많은 조문에서 40문제를 내려면 중요한 것만 뽑아도 40개가 나오잖아, 그죠? 여기는 119개에서 40문제를 근 30년이나 문제를 냈기 때문에 1200개 조문이 돌았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어떤 수업을 이해하시면서 나 이거 알아들었다 이래서는 절대로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까지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구성을 보면서 과목의 성격이 나타났다, 그죠?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항이 나타나니까 이 과목에서 반드시 점수를 고득점해서 자격증을 따는데 효자 과목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구성도 보셨고 제일 밑에 빈칸에다가 필기를 하나 합니다. 거기 교재 21페이지 하단에 이 서론이 딱 출발하면 우리 중개업은 어떻게 규제를 했을까요? 라는 규제의 연역을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21페이지 제일 밑에 교재에다가 적습니다. 뭐라고? 규제의 연역 이렇게 적어 놓고 이 단어는 지금 33회 시험 치는 과정에서 한번 딱 출제됐었습니다. 규제의 연역은 그러니까 한번 나왔으니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죠. 그렇지만 중개사법에 관련되는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필기하기를 그 옛날에는 자유제로 규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유제라는 말은 중개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제로 규제를 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제, 인가제, 또 자유제로 바뀌었다가 허가제도 되었다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 역사적인 모습은 우리가 알 이유는 없으니까 해방이 되고는 신고제로 도입을 해서 그것이 허가제로 해서 지금은 등록제로 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필기를 그렇게 해놓고 교재를 출발합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의 규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자유제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죠? 중개업을 하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중개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리가 없죠. 옛날에는 알아서 했을 것이에요. 자유제로 출발한 규제가 중간에 성인, 인가, 허가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해방이 되고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규제하였습니다. 신, 허 등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규제의 연역이 올바른 것을 찾으시오. 1번 자유제부터 2번 뭐 허가, 신고, 등록, 인가제 3번 자유제, 허가제, 등록제, 인가제, 신고제 해서 그 5개 지문을 만들면 한 페이지가 문제 하나입니다. 그래놓고 규제가 올바른 것을 찾아라 하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대체 몇 번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날 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부한 게 어떻게 공부했죠?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더라도 마지막은 신, 허, 등으로 규제하였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의 연역은 30년 만에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번 올 때도 돼간다 하시고 한번 나와봐라 이래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중개업은 어떻게 규제를 했다고요?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 허 등을 기억하는데 이 정도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빨간 볼펜 막 돌려가면서 복습할 내용이 아니니까 신, 허 등으로 규제했다는 말을 신, 호 등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신호등이 어떤 역할을 하죠? 빨간불이 오면 서세요, 파란불이 오면 가세요라고 교통을 규제하듯이 우리 중개업도 어떻게 규제하였다? 신, 호 등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딱 들은 자리에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단원이 잘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밖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 중개사무소는 허가받았습니까? 이런 말하면 무식해집니다. 지금은 등록으로 규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등록한 사무소입니다. 그렇게 해야 표준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무식한 사람들이 허가 받았습니까? 하니까 또 우리는 허가 받고 영업합니다. 그러면 날 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말을 익히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면 영업 허가증이 걸려 있을까요? 등록증이 걸려 있을까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딱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규제를 등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 허, 등 하는 개념을 잡으시고, 자, 그러면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다는데 허가와 등록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셔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등록에 대해서 진하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신, 허 등을 들어놓고 허가와 등록이 바뀌는 가장 큰 차이는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규제의 완화라는 느낌을 하나 가지시고 지금은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 호, 등 하나 펼겨놓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드디어 제1조 이제 목적이 출발을 합니다. 항상 우리 중개사법은 제1조 재정 목적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목적도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회, 21회 때까지 출제되고 지금은 34회니까 한 10년 동안 안 나왔죠. 그전에는 12번이나 출제된 단원입니다. 여러분 21회 시험 칠 때까지 12번이 나왔다. 그 말은 2번, 2년마다 한 번꼴로 시험에 딱딱딱딱 돌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자주 나왔던 게 최근 10년 동안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12번이나 나왔던 문제니까 당연히 짚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할 때 제1조는 중요하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제일 상단 법조문 보고 있습니까? 제1조 목적 해놓고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갑니다.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에도 동그라미 밑에 줄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에도 동그라미 합니까? 육성에 동그라미 하시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도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모두 몇 개 있죠? 5개입니다. 왜 이런 걸 묻죠?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5개 하면 이거는 시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다시 제1조 목적을 공부할 때는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제고가 되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육성이 되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여 목적이 모두 몇 개? 5가지로 전달을 한다. 지금 그런 뜻이죠. 왜 5가지를 강조한다고요? 여러분은 오지선다형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지금 12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 그랬잖아. 그죠?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거겠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인데 소속 공인중개사 그런 말 하면 틀리죠. 또 전문성을 제고하지 공신력을 제고하여 하면 X잖아. 그죠? 여러분 공신력도 제고돼야 되지만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을 그랬지 중개 업무를 이라고 글자 한 글자 더 들어가면 찾아내겠습니까? 장난이 아니죠. 중개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지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대충 공부하면 무조건 점수도 설렁설렁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인데 이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이런 말 들어오면 틀리는 거 찾아내겠냐고 그죠? 그래서 목적은 5가지를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재 제일 왼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왼쪽 상단에 날개죠. 재정의 목적 해놓고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하면 X 보이십니까?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이라 그랬습니다. 웬만큼 눈 밝아가 못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두 번째,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하는 말이 아무리 고상하지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다 답으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고 X 이런 것들은 이 법 재정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밑에다가 한 2개 더 적어 봅니다. 받아쓰기 하시기를 투기를 억제하고 적어놓고 X 표시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동산에 관련되는 내용은 나왔다 하면 투기 억제, 투기 방지라는 말이 그렇게 고상하게 들어오지만 목적에 해당되지 않죠. 투기 억제 X 하나 더 밑에 내려가면 수요 공급의 조절 적어놓고 또 X 표시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학계론 등을 통해서 수요 공급의 조절 얼마나 중요하게 공부합니까? 그렇지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의 조절 X 그리고 방금 했던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도 필기를 딱 해놓으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12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 최근 10년간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올 때가 돼간다 이렇게 딱 의식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1조 목적 중에서 다음 중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이렇게 출제를 했고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여기까지는 오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하니까 최종이면 마지막이니까 5번이겠지 이래 탁 찍으면 틀립니다. 공부하실 때는 순서대로 공부하지만 시험 칠 때는 순서를 섞어서 냅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은 별도로 기억하셔야 된다.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까지 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실 것.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원래 합격하시면 언제 중개업을 하실 것 같아요? 내년쯤에. 왜 내년에 해요? 한 1년 정도 훈련을 짜서 계획 짜서 내년쯤 하신대요. 그럴 거예요. 원래 합격하시면 언제 중개업 하실 거예요? 하자마자 용감하죠. 바로 합격하시면 바로 중개업을 하신대요. 자 그렇게 빠르게 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중개업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자 합격하셔서 중개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하면 개업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청소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그래 청소도 하고 광고도 하겠지만 제일 먼저 개업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와서 이럽니다. 야 드디어 사장이 된 것을 축하한다. 근데 너는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배운 대로 개업 인사말까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최종 목적 하나는 심어 놓으셔야 돼요. 친구가 최종 목적이 뭔데 그러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렇게 대답하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맛이 좀 같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정신 차리고 다시 대답해봐라. 최종 목적이 뭔데?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죠? 그래 그때도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래야 돼요. 친구가 이제 119를 딱 눌러놓고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이제 누를 준비합니다. 진짜로 말해봐라. 최종 목적은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때도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면 실려갑니다. 그때는 이제 돈 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 사실은 최종 목적은 돈 버는데 목적이 있죠. 근데 공부할 때는 끝까지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를 익히시라고 지금 이까지 이야기해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마무리 모의고사 칠 때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퍽 찍는 학생이 반드시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오늘 최종 목적 하나는 익히셔야 돼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까지 해서 제1조를 정리하셨다면 자 22페이지 하단 드디어 제3절 용어의 정의가 나타났고 이 용어의 정의부터가 이제 우리 단원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옆에 매년 출제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옆에는 항상 뭐 적혀 있습니까? 암기 적혀져 있습니까? 책에다가 표시 딱 해놓습니다. 여러분, 암기라고 크게 적으라는 뜻은 이 단어는 절대로 이해하면 틀린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단어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학습을 할 때는 이해 위주로 하라 그럽니까? 암기 위주로 하랍니까? 지금까지 모든 학습을 해보시면 이해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해하면 오히려 틀립니다. 그래서 독특한 단어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니까 책에다가 암기 적어놓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교재를 넘길 때마다 내가 이게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가늠하셔야 돼요. 6개를 돌아가면서 하나씩은 출제하는 데다가 이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2조 용어의 정의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6가지는 절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글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 반드시 암기할 것. 자, 암기해야 될 것 6가지 제목부터 봅시다. 밑에 내려가면 1. 중개라 하면 찾았나요? 중개 동그라미.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암기됐는지 스스로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2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했습니까? 3번 중개업이란 중개업의 동그라미. 4번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다. 암기되어 있습니까? 올라가서 5번 소속공인중개사, 6번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몇 개? 6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암기해야 될까요? 시험 칠 때까지. 오늘 당장 다 암기해야 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6가지를 암기를 해가면서 오늘부터 수업을 하실 때 핵심 단어를 딱딱 잡을 건데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가지를 제시하면서 1번 내려가면 중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주제 밑에 그죠? 1번이 중개를 제시하는데 그래도 1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6가지가 있으니까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용어의 정의에서 1번 탁 갖다 걸 때는 제일 앞에 있는 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학습을 공부하실 때 부동산 공법이든 등기법이든 지적법이든 어떤 주제가 나오면서 내용이 쫙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그 주제 중에 그래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여러분 점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용어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1번이 제일 중요 안 하겠어요? 1번에 딱 걸었으니까. 자, 그러면 중개라는 용어를 지금도 여러분들은 많이 썼죠? 오늘도 공인중개사 학원에 간다 하고 나오셨을걸요? 그러면 중개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그죠? 좀 전에 했었죠. 원래 합격하시면 언제 중개업을 할 겁니다. 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중개업 할 때도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중개라는 말을 쓰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중개라 하면 법 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밑줄 것입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자, 그 밖 동그라미 해놓고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용어를 제시했는데 이 중개라는 정의는 지금 교재 잘못 찾는 사람도 있죠. 오른쪽 23페이지 제일 위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 작은 글씨 보지 말고 다시 오른쪽 2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중개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데 중개가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거래 당사자 간의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밖의 권리의 할 때 그 밖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빼고 시험에 3번 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밖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밖의 권리의 덕실히 변경하는 것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중개라는 용어 1번 정의는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서 수업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뭐 1년 동안 하신 분도 계실 거니까 지금부터 말을 탁 하면 느낌이 탁 와야 됩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중개 대상물이 뭘까요?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자, 제3조, 다음 3조에서 공부합니다. 토, 건, 입광공이라는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그랬으니까 당사자가 누굴까? 느낌이 지금 옵니까? 매도인, 매수인을 당사자라 그럽니다. 그때 개공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이를 우리는 채권적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채권 이런 말도 나타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채권이라 그럽니다. 다시 채권이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 대표적으로 매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납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매매잖아,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그랬으니까 채권 말고 그 밖에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를 대비되는 물권적 행위랍니다. 물권이라고 부르는데 물권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물권거래요. 그래서 물건과의 관계에서 덕실이 변경한답니다. 여러분 덕이 뭐죠? 얻는 걸 덕거래요. 내가 얻으면 저 사람이 이러니까 실 그러는 거예요. 법률의 변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덕실이 바뀌는 거예요. 덕실이 변경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 법을 만드는 자가 A는 B다 딱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B 다시 B 제로 이렇게 해석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A는 B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다니까요. 자, 워낙 중요하니까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한번 옮겨 적었죠. 지금 설명했었잖아, 그죠? 이제 그림으로 5번째 설명합니다. 지금 자, 중개를 5번째 그림으로 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이 보이십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을을 매수인, 여기에 개공사가 뭐 하고 있다? 중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이 많은 말들을 잘 이해를 못했더라도 그림은 알아보겠습니까?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과 사는 사람, 매수인 사이에 개공사 A가 중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말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중개라는 것은 여기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그런 뜻이겠고 이 물건은 자동차나 비행기, 세탁기 이런 거를 중개하지 않겠죠? 주로 부동산일 겁니다. 그런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당사자가 누구다?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이 말이에요. 매도 매수인이 이 물건을 뭐 합니까?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해요. 자, 이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이 아파트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매매잖아, 그죠? 소유권의 덕실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그림은 수백 번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중개라는 의식을 하는데 개공사는 이렇게 권리를 덕실 변경해 주고 뭐를 받는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한다는 말은 권리를 옮겨주는 게 중개지. 자, 이 매도인이 아니 개공사가 오늘 퇴근을 하면서 나 오늘 아파트를 하나 중개하고 왔어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듣겠죠? 저 사람이 아파트를 중개했대. 그럼 아파트를 소개했는 모양인데 그 아파트라는 물건을 포장을 해서 사는 사람 집에 그 물건을 포장해 주는 걸 중개를 합니까? 권리를 옮겼다는 뜻입니까?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지 물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공사가 나는 오늘 토지를 하나 중개하고 왔다 그럽니다. 땅을 하나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아, 땅을 하나 소개했는갑다. 그때 중개라는 말은 그 땅을 포장지에 싸가지고 사는 사람한테 땅 자체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권리를 옮겨주는 것을 중개란다.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인데 그때 권리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채권적 권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걸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밖의 권리로서 그 채권에 대비되는 걸 뭐라 그런다? 물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해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한 3번 정도 걸었어요. 틀리는 것은 해놓고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OX X 왜 빠졌죠? 그 밖의 권리가 빠졌잖아, 그죠? 근데 이걸 빼도 말이 얼마나 매끄럽습니다. 채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빼고도 맞다 그래 버리면 앞으로 물권은 덕실 변경 못 한다는 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물권도 있어야 되니까 그 박해 권리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를 넘기면서 지금 동그라미 했는 것들이 빠지면 틀린다를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수업을 계속 임하시면 이 빨간 동그라미 하세요 했는 이 단어는 그 단어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익히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채권적 행위와 덕실을 변경하기 위해서 물권적 행위를 덕실을 변경하는데 여기 있는 그 바크의 권리를 빼도 틀리지만 암기라는 것은 쓸데없는 걸 붙여도 틀리는 거예요. 모든 물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한다. 그러면 또 X예요, 이것도. 암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부해야 되지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붙여도 틀립니다. 그 말은 물권 중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권적 하면 또 틀린다까지도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수업을 전달해도 그죠? 점수를 잘 받는 사람 있고 못 받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 그죠?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는 게 문제라고요. 똑같이 전달을 하더라도 암기하라 그랬는데서 쓸데없는 걸 붙여도 틀린다를 익히셔야 된다고 이게, 그죠? 자, 그러면 모든 물권 하면 틀린다 이 말은 물권 중에서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또 천상 물권이란 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이 물권은 여러분들이 물권법에서, 민법에서 진하게 공부를 합니다. 민법에 40문제가 나오는데 총 직편에서 12개, 여기 물권에서 15개 나옵니다. 그러면 27문제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특별법, 계약법에서 나머지 문제가 연결되니까 이 물권은 여러분들 민법에서의 가장 핵심 과목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는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는데 오늘 우리가 물권이라고 적을 때는 그 물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물권 중에서 중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보자.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 그럽니다. 물권이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그때 물건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민법을 수업할 때 물건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대표적으로 책상, 걸상, 볼펜, 안경 이런 게 물건이죠. 그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볼펜만 딱 들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볼펜이라는 물건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볼펜을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어디서부터? 점유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를 본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법에 공부할 때 본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본래의 권리는 점유권에서부터 출발한다. 볼펜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들고도 있지만 자기 것입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항상 점유권과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를 본래의 권리, 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권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개가 되나 안 되나를 따지니까 점유권은 중개할 수는 없다. 근데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건을 덕실 변경한다 하면 틀린다는 건 익히셔야 되고, 그러면 왜 점유권은 안 됩니까 하면 볼펜과 같은 물건을 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볼펜을 니 살랍니까? 팔랍니까? 이렇게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산과 친한 권리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다. 뭐 보면 합니까? 이 물건을 매매, 교환, 임대차가 가능하다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대금을 납부하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그죠? 그럼 소유권의 덕실 변경은 중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건 하면 틀린다까지는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민법에서 배우실 때 소유권이 탁 들어오면요. 제일 앞에 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말이 뭐다?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 지금 이거를 생각 못 하시고 계시는 분은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요. 소유권에서부터 모든 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유권이 탁 들어오면 무슨 말부터 있어야 된다?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한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펜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그랬습니까? 자기 것입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수익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되지. 안 사서 그렇지. 수익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갖다 내버리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볼펜이니까.
그러니까 볼펜에 대해서 여러분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 그래서 소유권만 나오면 세 마디가 반드시 붙어 다녀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유행가 가사라든지 시집에, 그죠? 나는 그대를 소유하고 싶소. 이런 말이 흘러가면 밑에다가 줄 딱 끊어놓고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나는 그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싶소. 이까지도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소유하면 세 마디를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아저씨가, 그죠? 나는 마누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도망가서 찾으러 간다 하고 앞에 가면 여러분 뒤에서 번역하셔야 돼요. 마누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누라를 뭐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데 도망갔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그 아저씨가 처분할 수 있을까요? 처분 당하겠죠, 사실은, 그죠? 근데 소유하려면 처분할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인데 타인의 물건이지만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물권에서는 용익 물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용익 물권에는 대표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중개할 수 있다. 뭐 중개할 수 있으니까 용익 물권을 중개한다라고 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죠? 용익 물권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에 물권에서 마지막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담보 물권이다 그래요. 담보 물권에는 처분할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려주세요 해봐요. 국민은행이 뭐라고 말할까요? 돈을 1억 빌려주세요 하면 담보를 제공해라 그러잖아, 그죠? 내가 돈을 1억 빌려줄 테니까 1억을 갖겠다는 표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 잡고 그 말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1억 빌렸는데 돈을 1억을 안 갚아주면 국민은행이 어떻게 하죠? 그 아파트를 경매 처분해서 팔리면 자기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뭐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힘을 뭐라 부른다? 담보물권이라 부르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당권만 중개할 수 있다라고, 이것은 판례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 유치권 안 된다, 질권 안 된다, 점유권도 중개할 수 없다. 왜 안 될까요? 동산과 친한 권리는 중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동산업자가 됩니까? 부동산업자가 됩니까?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들이지 동산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동산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보더라도 모든 물건을 덕실배경하면 틀린다는 아시겠나요? 그죠? 짚으셔야 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를 기본 문제로 안 묻겠어요. 자, 여기 1번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5번 저당권, 이렇게 5개 딱 떠져놓고 다음 중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몇 번? 4번. 단골 문제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단원이 딱 출발을 하면 모든 물건 하면 안 되니까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 덕실병을 하는데 모든 물건 하면 틀린다.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왜 안 된다고요? 동산과 친한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 있는 각각의 물건들은 하나에 전부 다 문제가 2개씩 붙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민법에서. 자, 근데 이 문법에서 하나하나의 권리를 다 공부하지만 오늘은 지역권 하나를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왜 중개가 되는지를 이해를 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권 하나를 이 시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랍니다. 지역권이 뭐라고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자, 이렇게 권리가 이제 저겠죠. 여기가 길입니다. 길에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자, 여기는 A가 가지고 있는 땅, 여기는 B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러분 땅의 모양을 보니까 B는 A를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가지를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B가 A 보고 길 좀 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뭐라 그런다? 요역지, 편리를 보는 토지다, 이런 뜻이에요. 길 좀 내주세요 하니까 A가 뭐라고 말하죠? 돈만 많이 주면 길 내줄게. 성락을 하니까 이 땅을 성역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공부하신 분은 편리를 보는 토지 요역지와 편리를 주는 토지 성역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거부터 알아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성역지는 한 필 전부를 길로 내줘도 되지만 길이라는 것은 이만큼만 내줘도 길이 된다는 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에도 되고 일부에도 가능한 권리다. 그렇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전부여야 합니다. 이게 민법의 조문입니다. 지금 한 필의 전부에 들어가는 권리, 일부에도 들어가는 권리를 알아야만 지적법에서 합병 분할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법에서 뭐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에 합병 분할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짚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길 좀 내주세요 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요역지. 돈만 많이 주면 길 내줄게. 성낙을 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성역지. 자, 한 필의 전부나 일부에 가능한 권리는 뭐? 성역지. 요역지는 한 필의 전부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민법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되는 물건들은 모두 등기가 되는 것들인데 등기가 되면 반드시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지역권을 왜 설정했죠? 통행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니까 통행권, 물을 당기면 인수권, 전망을 위한 것을 조망권이라 하여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등기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지역권을 설정했죠? 통행을 위해서 통행권이 들어가죠. 자, 민법, 여기까지 등기법. 이제 중개사법에서 이걸 왜 만나는가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을이 이 갑의 땅을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길 좀 내주세요 그랬겠죠. 폭 1m, 길이 100m로 길을 내주는데 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증금 1억 걸어놓고 월세를 100만 원씩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을이 황당하지 않나요? 길 좀 내주는데 얼마 내라고요? 보증금 1억 걸어놓고 월세를 100만 원씩 내래. 그러면 당사자들이 가서 거래를 하는데 노 이래버리면 대책이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을이 누구한테 찾아간다? 개공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길 내주는 것을 중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에 해주면 되겠느냐 하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길을 좀 내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니까 A가 알았어 하고 갔겠죠.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되겠나? 그러니까 땅 주인이 야 월세는 한 30원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겠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뭐가 성립됩니까? 거래가 성립되는 것을 지역권을 설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지역권을 설정해주고 뭐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권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죠? 자, 그래서 왜 이런 권리들을 우리가 배우는지 그 다음 민법에서 배우는 권리들이 중개사법, 등기법, 지적세법 돌아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과목에서 물건에 대한 제목 하나라도 지금 짚으신 거예요. 물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점유권과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인데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용익 물건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뭐라 부른다? 담보물건인데 담보물건의 세 가지 중에 저당권만 중개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인정해준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권이라는 설명을 하나 들으면서 민법에서 말하는 지역권은 지금 이 시간 이걸 하나로 졸업딱 하시는 거예요. 편리를 주는 토지 성역지와 편리를 받는 토지 요역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지금 이거 정리한 거예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 한 장 넘기시면 교재 거기 25페이지 상단에 25페이지가 아닙니다. 자, 전시중개하고는 별 필요 없고 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개라는 용어 하나에 대해서 26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갑니다. 4번 중개 대상인 권리와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거기 26페이지 하단에 1번 소유권 찾았습니까? 중개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밑에 임차권, 용익물권 지금 다 된다고 공부하셨죠? 오른쪽 올라갑니다. 27페이지 상단에 4번 별표 탁 찍어놓고 그 바로 밑에 판례도 있지만 담보물권으로 해서의 저당권 찾았나요? 줄자 긋습니다. 저당권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줄 딱 끊어놓고 바로 밑에 판례. 자, 판례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당권도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를 다시 동그라미 놓고 별표 찍으셔야 돼요. 여기 아까 필기하셨죠? 저당권은 판례가 인정해주는 권리에 해당한다까지 정리한 겁니다. 중개라는 정의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고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해주는 게 중개지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중개가 되는 권리는 뭐, 안 되는 권리는 뭐 이렇게 정리했고, 특히 저당권이 판례가 인정해주는 권리로서 중요하다까지를 전달했다면 한 장 넘겨셔서 28페이지 두 번째 정의, 중개업이라는 정의가 들어오는데 거기 28페이지 가운데 있는 중개업에다가 별표를 탁 찍으시고, 제일 중요하기는 1번이 중개가 제일 중요하다면 시험에는 중개업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별표 딱 찍으시고, 중개업이라는 정의는 반드시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이 3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정의, 중개업이라는 정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중개업은 글자가 중개업 3글자잖아요. 조건이 3가지 이렇게 붙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줄 것입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렇게 나가니까 다른 사람 앞에 1번 답니다. 1.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답니다. 2. 보수를 받고 3.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해서 3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자, 다시 대답합니다. 중개업이라는 조건은 3가지인데 글자가 3글자니까 첫째 뭐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고 3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중개업의 용어로서 틀리는 것은 해놓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OX, X, 왜 X? 보수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하고 들어오니까 보수가 빠졌구나를 보이지만 시험지에서 흘러갈 때는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봐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그렇게 매끄럽게 보인다니까요. 보수 빠지면 틀려요. 조건이 3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암기를 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암기해야 되지 있는 거를 빼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넣어도 틀려요.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하면 OX, X잖아요. 여기 사무소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다 중개사무소 갖추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설렁설렁 이해하면 밖에서 다 사무소를 갖추고 일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X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신호 등으로 규제했다 들으셨죠? 허가제가 등록제로 규제가 돼 있는데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X죠. 여기 등록이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경호사들은 전부 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충 이해하고 있으면 무조건 O 이렇게 찍는다니까요. 등록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3가지만 있으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 자꾸 이렇게 요구합니다. 특히나 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 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이 많아졌죠. 자, 업이라는 것은 교재 29페이지 봅니다. 29페이지 상단에 3번 중개를 업으로 행할 것 찾았나요? 1번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 하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직업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해석상 줄 것입니까? 기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니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디귿, 영리를 목적으로까지 줄 거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업이 되는 조건이 3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자, 줄 거 들으시니까 대답합니다. 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두 번째는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갖추고 있을 때만 업이 되더라. 그래서 업의 조건도 몇 개? 3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개업에 대한 요소는 모두 몇 개? 6개를 익히셔야 돼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요구하더라 해서 6가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이 업이라는 조건도 우리 실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친구가 식당업을 한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자, 내 친구가 식당업을 하면 누구라도 들어오면 밥 퍼주죠. 불특정 다수 한번 합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죠.
그리고 나갈 때 돈 받으니까 친구는 식당 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주부가 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지만 특정인이지 불특정이 아니죠. 가족들을 대상으로 밥을 푸죠. 나갈 때 물가도 올랐으니까 아바이는 7,000원 내고 딸내미는 그냥 먹어라.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잖아. 영리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집 밥을 푸더라도 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업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K 주식회사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K 주식회사니까 어렵잖아요. 우리끼리 코롱 주식회사에서는 무주택 사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이래 물었어요. OX. 그래, X지. K 주식회사가 무주택 사원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자기들 직원만 대상으로 했잖아. 그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아파트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복리후생 차원이지 그게 무슨 중개업을 하려고 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는 지금 공부할 때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개업은 글자가 세 가지니까 조건이 세 가지다. 익히셔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틀려요. 쓸데없는 걸 갖다 붙여도 틀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 업이 되기 위한 조건도 세 가지. 그러니까 중개업은 결국 6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를 용어로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얼마나 잘 나왔겠어요. 29페이지 여러분 한가운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방금 했는 것의 밑에죠. 특정한 소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계속적 반복적 없이 일시적으로 우연히 한 번 하는 것은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죠?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하게 여러분 연결할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교재 30페이지 세 번째 정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해맑은 적선으로 다시 갑시다. 개공상.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